창밖은 세차게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빗줄기에 번져 흐릿한 수채화처럼 보였다. 한서연은 소파에 웅크린 채 창문 너머를 응시했다. 강민준이 돌아오기로 한 시간은 이미 2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초조한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다. 이 집 안의 모든 물건에는 그와 그녀의 3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문이 열렸다. 흠뻑 젖은 강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젖은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쓸어 넘겼다.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에서 서연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공기는 비에 젖은 그의 옷만큼이나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늦었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숨겨져 있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초조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서연아, 우리 헤어지자. 마침내 뱉어낸 그의 말은 천둥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서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말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유라 씨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그 사람. 지금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어. 최유라. 그의 첫사랑이자 서연에게는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존재. 그 이름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책임 무슨 책임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가 슬픔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인생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어. 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기도 하고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구해줄 사람이 없어.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그 모습이 서연의 눈에는 역겹게 보였다. 그래서 우리의 3년은, 우리의 시간은 그 사람의 위기 하나보다 못한 거였어. 서연의 질문에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긍정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알았어, 가. 가서 네가 책임져야 할 그 사람 구해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이나 애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체념과 경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에 민주는 오히려 당황했다. 그는 서연이 울며 매달릴 것이라고,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의 사과는 너무나 가볍고 공허하게 들렸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보다 더 깊은 절망을 담고 있었다. 사과하지 마. 네 선택이잖아.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게 네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함께 마쳤던 커플 머그잔,
나란히 놓여있던 칫솔, 옷장에 걸린 그의 옷들, 그가 하나씩 자신의 흔적을 지울 때마다 서연의 심장도 조각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볼 뿐 그의 행동을 지켜보지 않았다. 짐을 챙겨나가는 그의 마지막 뒷모습까지도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그녀는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집안은 순식간에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천이 사라진 공간은 지독하게 추웠고 빗소리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감추려는 듯 더욱 거세졌다. 서연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3년의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다. 그녀의 헌신과 믿음은 한 여자의 눈물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지만 그녀는 그에게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과거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녀는 울면서도 생각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여기서 무너지면 강민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더 이상 사랑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잃고 싶지 않았다. 이별의 고통은 칼날처럼 심장을 베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강인한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다. 밤새도록 비는 그치지 않았다. 서연은 텅 빈 소파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베개를 끌어안고 수없이 많은 밤을 보냈지만 오늘 밤은 그 향기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베개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그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려야 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서.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은 눈으로 일어났다. 밤새 겪은 폭풍 같은 감정의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건축가였다. 복잡한 도면 위에서 구조를 세우고 황무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무너진 인생도 다시 설계하고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민준이 없어도 그녀 한서연의 인생은 계속되어야만 했다. 아니, 오히려 더 멋지게 성공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에 대한 최고의 복수였다. 출근 준비를 하며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평소 즐겨 입던 밝고 부드러운 색의 옷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마치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을 구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짙은 화장은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선명하게 그린 아이라인이 그녀의 눈매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은 그녀의 달라진 분위기에 수군거렸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다. 그녀에게서는 평소의 상냥함 대신 누구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냉철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몇 달째 교착 상태에 빠진 프로젝트의 복잡한 설계도가 떠 있었다. 아르테미스 타워 프로젝트, 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복합 빌딩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집안 문제와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모두가 포기하고 싶어라는 골칫거리 프로젝트 바로 오늘. 서연은 이 프로젝트의 새로운 책임자로 자원할 생각이었다. 실패의 상징이 된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하리라 결심했다. 팀장이 회의를 소집했을 때 서연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다. 팀장님,
아르테미스 타워 프로젝트. 제가 맡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강민준과 같은 팀이었기에. 그녀의 사적인 사정을 아는 몇몇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팀장은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를 읽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홀로 아르테미스 타워의 공사 현장을 찾았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비를 맞으며 흉물스럽게 서 있었다. 마치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처럼. 모든 것이 멈추고 버려진 공간이었다. 그녀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들어갔다. 흙탕물을 밟으며 그녀는 건물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살피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현장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과 그를 수행하는 듯한 젊은 남자였다. 그는 바로 이 프로젝트의 투자사인 유성그룹의 회장 권지혁이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이 현장을 찾은 것이었다. 권지혁의 눈의 빛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면을 펼쳐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확인하는 한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안전모에 가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과 전문적인 기운은 멀리서도 느껴졌다. 그는 누구인지 궁금해 차며 비서에게 물었다. 저기 있는 저 직원은 누구지 이 프로젝트 담당자인가? 비서는 당황하며 급히 확인했다. 회장님, 오늘부로 새로 배정된 한서연 설계사라고 합니다. 권지혁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떠나버린 폐허 속에서 홀로 희망의 씨앗을 심으려는 듯한 그녀의 모습이 그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다. 서연은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강민준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눈앞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 의식만이 가득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공사 현장 사무실에 설치된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지질 조사 보고서와 낡은 설계 도면, 그리고 그녀가 새로 계산한 구조역학 데이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이 버려진 프로젝트의 문제점이 단순히 집안 침해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문제의 핵심은 초기 설계 단계의 치명적인 오류에 있었다. 최초 설계팀은 인근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하수 흐름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고, 이는 건물의 하중을 지탱해야 할 안반층 일부를 약화시켰다. 여기에 더해 건물의 미관만을 강조한 나머지 상층부의 하중 분산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이대로 공사를 강행했다면 아르테미스 타워는 완공되기도 전에 붕괴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현장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인부들과 밤새워 토론하고 직접 시추 장비를 동원해 지층 샘플을 채취하며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녀의 옷은 늘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일에 몰두하는 동안 강민준의 얼굴을 떠올릴 틈조차 없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유성그룹 회장 권지혁에게 꾸준히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롭게 지켜볼 뿐이었다. 어차피 실패할 프로젝트에 젊은 열정을 쏟아붓는 무모한 직원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가는 그녀의 보고서를 읽으며 그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권지혁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안건은 단 하나. 아르테미스 타워 프로젝트 처리 방안.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모두 프로젝트를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가적인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주의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때 권지혁이 나지막이 말했다. 프로젝트 책임자의 의견을 들어보죠. 한서연 설계사. 들어오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으로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와 새로운 설계 도면이 들려 있었다. 임원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떨지 않고 입을 열었다. 아르테미스 타워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대한 건축물로 재탄생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선언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찾아낸 문제의 핵심과 그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프레젠테이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존의 기초공법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플로팅 마찰 파일 복합 기초공법을 제안했다. 이는 약화된 집안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건물의 하중을 더 넓고 깊은 안반층에 안정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이었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상층부 구조를 재설계하여 건물 중앙에 거대한 아트리움을 만들어 하중을 줄이는 동시에 도심에 새로운 휴식 공간을 창조하자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한 임원이 코웃음을 치며 비꼬았다. 한 설계사. 지금 소설을 쓰는 겁니까? 그런 공법은 국내에서 시도된 적도 없을 뿐더러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죠?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며 그녀의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몰아세웠다. 서연은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예상 비용과 공사기간 그리고 기대 효과를 데이터에 근거하여 반박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권지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회수 기간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새로운 아트리움 공간을 고급 상업시설로 임대하고 랜드마크로서의 가치 상승을 통한 부동산 가치 증대를 고려했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은 10년 내에 모두 회수 가능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기존 설계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권지혁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기술적인 문제점, 법규와의 충돌 가능성, 안전성에 대한 문제까지 그의 질문은 하나하나가 전곡을 찔렀지만 서연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이 모든 질문들을 수십 번도 더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았던 것이다. 두 사람의 문답은 다른 임원들은 끼어들 틈도 없는 수준 높은 전문가의 토론과도 같았다. 마침내 권지혁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좋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한서연 설계사의 제안대로 프로젝트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결과로 증명해 보이시오. 그는 다른 임원들의 반대 의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권지혁이 그녀를 불렀다. 한 설계사. 그녀가 돌아보자. 그는 다가와 그녀의 손에 들린 설계 도면을 가리켰다. 설계안 잘 봤소. 특히 건물 외벽에 한국 전통 창살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테일이 인상적이더군. 서연은 놀랐다. 수많은 구조 계산과 기술적인 데이터 속에서 그가 그 작은 미적 디테일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그것은 그가 단순히 숫자만 보는 사업가가 아니라 건축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좋은 건물은 디테일에서 완성되는 법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당신 손에 달려 있어. 나를 실망시키지 마시오. 그 말은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강력한 신뢰를 느끼게 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책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강민준과의 이별이 가져다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온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절망이 그녀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린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목록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차단하고 삭제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그가 차지할 공간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르테미스 타워를 어떻게 최고의 건축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시 도면을 펼쳤다. 권지혁의 인정을 받은 한국 전통 창살 문양 디자인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폐허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빛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밝았다. 그날 이후 한서연은 독종이라 불렸다. 그녀는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았고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현장 인부들도 그녀의 전문성과 열정 앞에서 점차 그녀를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버려졌던 공사 현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권지혁은 종종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멀리서 안전모를 쓴 채 인부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흙먼지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직원이 아닌 꿈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의 차가운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아르테미스 타워 공사 현장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한서연의 지휘 아래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가 제안한 새로운 공법은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멈춰있던 타워는 하루가 다르게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갔다. 현장의 모든 인부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설계사 나부랭이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고 따랐다. 권지혁 회장의 신임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서연과 단둘이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딱딱한 보고로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건축 철학에 대해 논하고 도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다. 권지혁은 그녀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녀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 어느 날 권지혁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한 설계사, 다음 주에 열리는 한국 건축 비전 포럼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발표해 줬으면 좋겠어. 그 포럼은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모이는 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눈에 담긴 믿음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할 최고의 기회였다. 포럼 당일, 서연은 단상 위에 섰다. 청중석에는 과거 그녀를 비웃었던 임원들도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유창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아르테미스 타워가 어떻게 절망의 상징에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프로젝트 소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건축을 통해 도시와 사람이 어떻게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편의 감동적인 서사시였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고 그녀의 이름 한서연은 그날 업계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되었다. 권지혁은 객석 맨 앞줄에서 조용히 그녀의 성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을 가진 인물이었다. 한편 강민준의 삶은 그녀의 화려한 비상과는 정반대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최유라를 구원했다는 자기만족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가 겪고 있던 위기라는 것은 사실 명품 쇼핑으로 인해 쌓인 카드빚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민준의 아파트는 그녀가 사들인 명품들로 가득 찼지만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공허해졌다. 유라는 더 이상 그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돈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의 모든 일정을 통제하려 들었다. 민준 씨, 나 이 가방 새로 나왔는데 사주면 안 돼. 내 친구들은 다 들고 다닌단 말이야. 오늘 또 야근이야. 회사 일보다 내가 더 중요하잖아. 그녀의 이기적인 요구와 집착에 민준은 지쳐가고 있었다. 그는 문득문득 서연을 떠올렸다. 서연은 단 한 번도 그에게 비싼 선물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생일이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해 직접 만든 선물을 건네던 여자였다. 그의 야근을 불평하기는커녕 따뜻한 도시락을 싸들고 회사를 찾아와 주던 사람이었다. 함께 소박한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며 웃던 기억들이 가슴을 시리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주는 거실 소파에 누워 무심코 TV 채널을 돌리다 경제뉴스에 시선이 멎었다. 화면에는 한국건축 비전 포럼 소식이 나오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단상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수수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지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유성그룹의 권지혁 회장이 나란히 서서 그녀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그 순간 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질투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덮쳤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다른 남자의 곁에서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기야, 저 여자 누구야? 꽤 성공했나 보네. 유라가 그의 옆에 다가와 화면을 보며 말했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TV를 껐다. 유라는 그의 이상한 반응에 기분이 상한 듯 왜 꺼 재수 없게. 저런 여자들 보면 꼭 남자 잘 만나서 성공한 거라니까. 라며 빈정거렸다. 유라의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서연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성공은 결코 남자를 잘 만나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는 참을 수 없는 자기 혐오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하다고 돌아와 달라고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가 없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며칠 후 아르테미스 타워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재개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권지혁이 프로젝트 팀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권지혁은 와인잔을 들고 일어섰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서연 팀장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그의 말에 모든 팀원들이 서연을 향해 진심 어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서연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준 회장과 함께 고생한 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창밖으로는 그들이 함께 짓고 있는 아르테미스 타워의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가득했다. 이 순간 그녀의 세상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머물 자리가 없었다. 강민준의 하루하루는 잿빛이었다. 한서연이 TV에서 빛나던 그날 밤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최유라와의 생활은 더 이상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닌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과도 같았다. 그녀의 끝없는 요구와 히스테리는 그의 인내심을 바닥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다거실에서 들려오는 유라의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명품 가방의 환불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뭐라고요? 사용 흔적이 있어서 환불이 안 된다고요. 내가 그걸 며칠이나 들었다고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아닌 갑질하는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민준의 머릿속에 의문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라가 눈물로 호소했던 위기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라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핸드폰과 카드 명세서를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유라가 자신을 찾아와 울며 매달렸던 그 시기에 그녀는 최고급 호텔 스파를 이용하고 명품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던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끝없는 사치로 인한 카드빚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모든 눈물과 비명은 그를 올가매기 위한 정교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던 것이다. 분노와 배신감에 민준의 온몸이 떨렸다. 그는 곧장 유라를 깨워 증거들을 그녀의 얼굴 앞에 던졌다. 이게 대체 다 뭐야? 설명해봐. 최유라, 네가 말했던 위기라는 게 고작 이런 거였어. 처음에는 당황하던 유라는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차갑게 웃으며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맞아. 다 연극이었어. 그래서 뭐, 넌 어차피 나한테 돌아왔잖아. 한서연이라는 재미없는 여자 버리고 결국엔 나한테 달려왔잖아. 그녀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소리쳤다. 네가 먼저 날 버렸어. 난 그저 내 몫을 되찾은 것뿐이야. 넌 나한테 빚졌어. 강민준, 그녀의 적반하장 식태도에 민준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진실한 사랑을 배신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거짓말을 선택했다. 그가 책임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유라가 그의 죄책감을 이용해 만든 교묘한 덫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스스로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준이 소리쳤지만 유라는 코숨을 쳤다. 싫은데 여긴 이제 내 집이기도 해. 날 내쫓고 싶으면 변호사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야 할 테니까. 그녀는 이미 법적인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민주는 완벽하게 그녀의 소나귀에 갇힌 꼴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사랑도, 존중도 사라진 공간에는 서로에 대한 증오와 경멸만이 남았다. 민주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고 유라는 그의 돈을 물쓰듯 쓰며 밖으로 나돌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지옥 속에서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었다. 절망의 나날 속에서 민주는 점점 더 서연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며 그녀의 소식을 찾아 헤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해줄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서연을 되찾는다면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유명 건축 잡지에 실린 아르테미스 타워 특집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수석 설계사 한서연의 비전과 리더십을 극찬하고 있었다. 기사와 함께 실린 그녀의 사진은 그의 심장을 멎게 했다. 안전모를 쓴 채 현장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녀는 그가 알던 여린 모습이 아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강인하고 지적이며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미래를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그를 위한 자리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자신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전히 자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멋대로 해석했다. 그는 컴퓨터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실수였어. 제발 다시 내게 돌아와 주어. 그의 중얼거림은 공허한 방 안을 맴돌았다. 후회는 어느새 뒤틀린 집착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원래 자신의 여자였다. 자신의 곁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것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일지라도.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술기운과 광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유라가 어디 가냐고 소리쳤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다. 한서연이 있는 곳. 그는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었던 그녀를 다시 빼앗아 와야 했다. 그의 파괴적인 행보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며칠 동안 한서연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언제 퇴근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며 기회를 엿봤다.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수염, 구겨진 옷, 그리고 광기 어린 눈빛은 과거에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오직 서연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서연이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아르테미스 타워 현장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그는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사 현장은 인부들이 대부분 퇴근하여 한적했다. 그는 안전모를 쓴 채 도면을 보며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네가 여긴 어떻게...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도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온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최율에게 속았던 거야.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어. 난 정말 바보였어. 그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동정을 구했다. 서연아, 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내 인생은 지옥이야. 제발, 제발 내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해줘. 내가 다 잘할게. 그는 서연의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연은 그를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사과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 오히려 깊은 혐오감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강민준, 네가 최유라와 어떤 삶을 살든 그건 네 선택의 결과야. 네 후회의 짐을 내게 떠넘기려고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넌 그 시간을 내 손으로 버렸어. 이제 와서 그 기억들로 나를 흔들지 마. 우리는 끝났어. 실수였다고 변명하지 마. 그건 네 선택이었고 난 그 선택을 존중해. 그러니 너도 내 선택을 존중해줘.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 순간 절박해진 민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아니, 끝이 아니야. 넌 아직 나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자극하는 거잖아. 그의 터무니없는 말에 서연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다. 바로 그때였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한 팀장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현장 시찰을 위해 예고 없이 방문한 길이었다. 그는 서연의 앞을 막아선 민준의 헝클어진 모습을 한 번, 그리고 굳은 표정의 서연을 한 번 번갈아 보며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권지혁의 등장에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서연과 어떤 관계인지 직감했다. 지혁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곁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듯 미세하게 자신의 뒤쪽으로 위치시켰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민준의 질투심에 불을 질렀다. 당신은 누군데 끼어드는 거야. 이건 우리 두 사람의 문제야. 민준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지혁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했다. 한 팀장이 불편해 보이는군요. 이만 돌아가 주시지죠. 원치 않으시면 보안팀의 도움을 받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권지혁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한서연 내 말 들어. 저런 남자 옆에 있다고 행복할 것 같아. 결국 너도 똑같아.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악을 썼다. 지혁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했고
곧바로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나 민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민준은 끌려나가면서까지 서연의 이름을 외치며 저항했지만 그의 모습은 그저 처량할 뿐이었다. 공사 현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소란이 끝난 후 지혁은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평소에 딱딱한 회장님의 얼굴이 아닌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정말 괜찮습니까? 그의 따뜻한 눈빛에 애써 담담한 척하던 서연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내게 연락하도록 하시오. 한 팀장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명함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명함에는 그의 개인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그가 단순히 자신을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어둠이 내린 도시의 야경과 그 속에서 웅장하게 솟아오르는 아르테미스 타워를 바라보았다. 강민준이 남기고 간 불쾌한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든든한 신뢰와 미묘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정말로 과거에서 벗어났음을,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예감했다. 공사 현장에서의 소동 이후 며칠 동안 강민준은 잠잠했다. 한서연은 그가 이성을 되찾았기를 바라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날 권지혁이 건네준 명함은 그녀의 책상 위에서 조용한 경고처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부터 그녀의 핸드폰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오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당연히 강민준이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광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애원과 추억에 대한 호소였지만 점차 비난과 협박으로 바뀌어갔다. 우리가 함께 살던 집, 아직도 그대로더라. 넌 정말 냉정한 여자야. 권지혁인지 뭔지 하는 늙은 남자 돈 때문에 나를 버린 거 알아. 후회하게 될 거야.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일하던데. 여자가 밤늦게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하지 않아. 그의 메시지는 그녀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암시였고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스토킹은 온라인에서 현실로 넘어왔다. 그녀는 퇴근길에 백미러를 통해 계속해서 따라오는 익숙한 차를 발견하곤 했다. 그녀가 팀원들과 회의를 위해 들른 카페의 길 건너편에서 그는 그림자처럼 서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각인시키며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서연은 두려웠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전화와 문자를 모두 차단하고 퇴근 시간을 바꾸는 등 최대한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일에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과거 같은 업계에 있었던 인맥을 이용해 아르테미스 타워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유성그룹이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 기초공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곧 중단될 거라더군. 책임 설계사가 경험도 없는 젊은 여자라던데 회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근거 없는 소문들은 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일부 협력업체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루머를 해명하고 프로젝트를 안정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녀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을 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녀가 막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강민준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한서연, 언제까지 나를 피할 거야? 나와 얘기 좀 해. 레스토랑 안에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강민준 씨, 여긴 내 업무 공간입니다. 비켜주세요.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업무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제 아무 남자나 만나는 거야. 넌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었잖아. 저 남자에게 팔려가기 전에 정신 차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모욕적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뭐라고 반박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하시죠. 강민준 씨. 권지혁이었다. 그는 서연의 미팅 상대였던 투자자들과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한 길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권지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리고 민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민준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지금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업무방해,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레스토랑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위압적이었다. 다시 한번 한 팀장이나 우리 프로젝트 주변에 나타날 경우 나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할 겁니다. 변호사, 검찰, 언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유성그룹 회장 권지혁이 가진 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실현 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권지혁의 눈에서 자신을 한낱 벌레처럼 여기는 경멸을 읽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굴욕감에 몸을 떨며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상황이 정리되자 지혁은 굳어있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놀란 투자자들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서연의 팔을 이끌어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자신의 채 그녀를 태우고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다. 차가 도착한 곳은 한적한 강변이었다. 지혁은 차를 세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좀 더 일찍 개입했어야 했는데.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애써 강한 척했지만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한서연 씨, 더 이상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한 팀장이 아닌 한서연 씨라고 불렀다. 그 부드러운 호칭의 변화 속에서 서연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레스토랑에서의 소동이 있은 다음 날, 한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권지혁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가 말한 나의 문제라는 선언은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이 되어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침에 집을 나서자 낯선 검은색 세단과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이 보낸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거절하려 했지만 비서실을 통해 전달된 그의 메시지는 단호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책임자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출퇴근길은 물론 모든 외부 미팅에는 전문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동행했다. 강민준이 비집고 들어올 물리적인 틈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권지혁의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성그룹의 법무팀은 즉시 강민준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강력한 경고장을 발송했다. 경고장에는 그가 저지른 모든 스토킹 행위와 명예훼손 발언들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만약 이를 한 번이라도 더 어길 시 민영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서슬 퍼렇게 명시되어 있었다. 동시에 권지혁은 홍보팀을 동원해 업계에 퍼진 악성 루머를 잠재웠다. 그는 아르테미스 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유성그룹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한서연 팀장의 뛰어난 역량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그의 직접적인 행동에 프로젝트를 의심하던 협력업체들은 태도를 바꾸었고 모든 루머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서연은 비로소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고요함 속에서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존재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막이 되어준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까지도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그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그날의 컨디션을 확인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프로젝트 회의를 핑계로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는 어느새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건축가로서의 꿈과 과거의 상처에 대해, 지혁은 냉철한 기업가로서의 고독과 책임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가 가진 의외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존중을 넘어선 인간적인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 권지혁은 조용히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강민준과 최유라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이것은 단순히 서연을 보호하기 위함을 넘어 모든 일의 근원을 파악하고 혹시 모를 미래의 위협까지 제거하려는 그의 치밀한 성격 때문이었다.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의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최유라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수많은 채무관계, 그리고 강민준의 죄책감을 이용해 그를 의도적으로 파멸시킨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남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권지혁은 차가운 눈으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강민준의 어리석음을 동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여파로 서연에게까지 상처를 준 최유라라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증거들을 지금 당장 사용하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이것은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순간을 위한 결정적인 카드가 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르테미스 타워의 최상층에서 권지혁과 함께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근 며칠간 그녀가 느낀 평온함은 낯설면서도 기분 좋은 것이었다. 그녀를 옥죄던 모든 불안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눈앞의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만한 안정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부드러웠다. 한서연 씨에 대한 나의 관심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돌직구 같은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떤 강요나 조급함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대답을 존중하며 기다리는 진중함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긍정이자 감사였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수줍은 동의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볼 뿐이었다. 권지혁이 그녀의 주변에 세운 견고한 성벽은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단단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그들의 꿈과 노력이 담긴 아르테미스 타워가 묵묵히 그들의 미래를 증명하듯 솟아 있었다. 새로운 사랑은 그렇게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6성급 호텔의 연회장에서는 올해의 건축가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다. 업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인 이 자리의 주인공은 단연 한서연이었다. 그녀가 책임진 아르테미스 타워 프로젝트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한서연은 권지혁의 파트너로서 그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섰다. 우아한 남색 드레스는 그녀의 지적인 매력을 한껏 돋보이게 했다.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자 연회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에게 쏟졌다. 그들은 누가 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이었고 그들의 관계를 암시하는 조용한 힘은 주변 사람들을 압도했다. 서연은 수많은 축하 인사와 찬사를 받으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편치 않았다. 강민준에게 법적 경고를 보낸 이후 그의 스토킹은 멈췄다. 하지만 그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연회장 입구를 힐끔거리곤 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미세한 불안감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마음껏 즐겨요.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곁에 있으니.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연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그녀는 그를 향해 고마움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올해의 건축가. 특별상 시상이 시작되었다. 수상자는 모두의 예상대로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건축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비전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뒤편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며 단상을 향해 걸어 나오는 강민준이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고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무대 앞으로 다가와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한서연, 네가 어떻게 저 자리에 설 수 있어? 나를 배신하고 돈과 성공을 위해 저 남자에게 빌붙은 주제에. 그는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인 양 서연을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려 했다. 그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여러분, 저 여자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저 여자는 3년 동안 만난 나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유성그룹 회장에게 붙은 속물입니다. 저 여자의 성공은 전부 저 남자의 돈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의 추악한 외침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기자들은 흥미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듯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너지기 전에 권지혁이 움직였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여 강민준을 제압하라고 지시하는 대신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권지혁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민준 씨가 사적인 문제를 공론화했으니 저 또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다. 모든 이들이 그의 입을 주목했다. 첫째, 한서연 팀장의 성공은 오직 그녀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과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은 아르테미스 타워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둘째, 두 사람의 관계를 파탄낸 것은 한서연 씨가 아니라 강민준 씨 당신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연 회장 스크린 담당자에게 건넸다.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는 최유라의 이름으로 결제된 수많은 명품 구매 내역과 호텔 스파 이용 기록들이 날짜와 함께 표시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강민준이 서연을 버리고 유렉에 돌아갔던 바로 그 시점의 기록들이었다. 권지혁의 서늘한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강민준 씨는 위기에 처한 옛 연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한서연 씨를 버렸지만 그 위기라는 것은 고작 명품 쇼핑으로 인한 카드 빚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 빚을 갚기 위해 강민준 씨에게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사치를 즐겼다는 사실도 명백합니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권지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 이후 강민준 씨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며 몇 달에 걸쳐 한서연 씨를 스토킹하고 협박했습니다. 저희 유성그룹 법무팀이 발송한 공식 경고장 내용입니다. 스크린에는 민준의 스토킹 행위가 상세히 기록된 법적 문서가 떠올랐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강민준은 비련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기극에 노란하고 그 화풀이를 전 연인에게 한 어리석고 찌질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경멸과 조롱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그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는 굳어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서연 씨, 다 끝났어. 그제야 서연은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그의 품에 기댔다. 그녀를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시상식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강민준에게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다. 세상은 온통 그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인터넷 뉴스 포털의 메인 화면은 유성그룹 회장, 연인의 전 남자친구 스토킹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로 도배되었다. 기사에는 그의 추하고 비굴한 얼굴 사진과 권지혁의 품에 안겨 보호받는 한서연의 모습이 나란히 실려 있었다. 그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 어떤 전화도 받을 수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간밤의 굴욕과 절망감에 뜬 눈으로 밤을 사운 채 텅 빈 거실,
소파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세상은 단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첫 번째 심판은 회사에서 내려왔다. 아침 일찍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안부도 묻지 않았다. 지금 당장 회사로 와서 사직서 제출하고 내 집 모두 가지고 나가거라.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한 놈은 내 아들 자격도 없다. 냉혹한 선언과 함께 전화는 끊겼다.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배경이었던 가족마저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그가 짐을 챙기기 위해 회사에 나타나자 동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한때 그를 따르던 후배들조차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듯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짐을 챙겼다. 책상 위에 놓인 한서연과 함께 찍었던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액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번째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유라가 거실에서 명품 가방과 옷들을 닥치는 대로 여행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다. 이 멍청한 자식아, 내가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 내 쓸데없는 집착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쳤어. 민준은 허탈하게 웃었다. 내 인생, 네가 처음부터 나를 속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그의 말에 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속아 넘어간 네가 바보인 거지. 누굴 탓해. 어쨌든 이제 다 끝이야. 난 너처럼 볼품 없어진 남자한테는 더 이상 관심 없어. 그녀는 짐을 다 챙긴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떠나기 직전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처음부터 한서연 같은 여자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네가 웃기는 거야. 넌 그냥 네 손에 쥐고 있던 보석을 스스로 내다버린 멍청이일 뿐이라고. 문이 쾅 닫히고 집 안에는 다시 민준 혼자 남았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 폭풍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휩쓸고는 미련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도, 명예도, 직장도, 가족도, 그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곱씹었다. 그는 한서연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진실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후회는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왜 몰랐을까? 왜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을까? 그는 서연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실패한 선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녀를 자신의 실패를 덮어줄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뿐이다. 그 이기심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며칠 후 그는 은행으로부터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직장을 잃은 그에게는 더 이상 이 집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다. 그는 결국 정들었던 집을 헐값에 내놓고 도시의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의 방 창문으로는 저 멀리 도시의 밤을 밝히는 아르테미스 타워의 불빛이 아련하게 보였다. 그 불빛은 한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사랑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는 매일 밤 그 불빛을 보며 술을 마셨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 파멸시킨 미래에 대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가 선택한 잘못의 대가는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보내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새로운 상징의 등장으로 다시 쓰였다. 마침내 완공된 아르테미스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유려한 곡선과 한국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고, 도심 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거대한 심장부 역할을 했다. 오늘 바로 그 아르테미스 타워의 그랜드 오픈 기념식이 열렸다. 수많은 언론과 국내외 귀빈들이 모인 가운데 타워를 탄생시킨 주인공 한서연이 단상에 섰다. 그녀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신예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건축가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 건물은 절망의 땅 위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불가능에 도전할 용기를 주시고 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권지혁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그 안에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서연과 지혁은 인파를 피해 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로 올라왔다. 그곳은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혁은 등 뒤에서 조용히 서연을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였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 한서연 씨. 그의 칭찬에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댔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보았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폭풍 같았던 이별의 밤. 폐허 같던 공사 현장에서의 첫 만남.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함께 헤쳐나오며 서로에게 서서히 물들어갔던 순간들까지.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날 민준 씨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원망이나 슬픔도 묻어있지 않았다. 오직 잔잔한 회고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아마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맡을 용기도 내지 못했을 거고, 제 안에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평생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겠죠. 그녀의 솔직한 고백의 지역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아니,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빛을 발했을 사람이야. 나는 그저 당신이 스스로 빛을 찾아가는 과정을 조금 앞당겨 줬을 뿐이지. 당신의 성공은 온전히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거야. 그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상처가 아닌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과 성장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서 열었다. 상자 안에는 타워의 모습을 섬세하게 조각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한서연 씨, 우리가 함께 지은 이 집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나와 결혼해줘요. 그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눈물과 함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을 대신한 그녀의 입맞춤은 그 어떤 말보다도 깊고 진실했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작은 원룸텔에서 한 남자가 낡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아르테미스 타워의 화려한 개장 소식과
세상의 중심에 선 한서연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남자는 바로 강민준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사회의 밑바닥에서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여자였던 그녀의 눈부신 모습과 그녀의 곁을 지키는 다른 남자의 모습.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나 분노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지독한 후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다. 어두워진 방 안에서 그는 자신이 버렸던 과거의 그림자에 영원히 갇혀버렸다. 다시 아르테미스 타워의 최상층. 서연과 지혁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낸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과거의 배신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 그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했다. 그녀의 미래는 바로 지금 그녀의 곁에 있는 이 남자와 함께 현재로부터 단단하게 지어지고 있었다.